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언제 더웠었나 싶을 정도로 쌀쌀한 가을 날씨가 찾아왔는데 역시 쌀쌀한 교통요금 인상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150원 인상돼 1,400원을 내야 합니다. 생활 물가 상승에 이어서 대중교통 이용요금도 잇따라 오르면서 이 서민들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부디 가을 하늘처럼 맑고 청량한 소식들도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후부터 저희 시사본부 10월 특별기획 왕의 DNA 억울한 선생님 전화를 받습니다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 기획에서는 무너져 내린 공교육 현실을 전문가들과 함께 진단해 봤는데 이번 달에는 선생님들의 직접 목소리 들어보려고 합니다. 참여 방법은요. 애플리케이션 콩에 의견을 남기시거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 메시지 샵 9730으로 보내주시고 또 지금부터 직접 전화 참여도 가능합니다. 02-6493-1001번, 02-368-1002번 이 두 전화로 전화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순서 시작하죠.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립니다. 양정원 씨. 네, 오늘 평소 토요일보다도 교통량 많습니다. 게다가 지금 지방 방향 최대 혼잡 시간대인 만큼 고속도로 상황 많이 답답한데요. 먼저 1번 경부선은 부산 쪽으로 지금 총 정체 길이가 60km가 넘었습니다. 충청권 위주로 많이 불편한데요. 특히 북천안부터 옥산 분기점까지 한 번에 27km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반대 서울 쪽으로도 옥산부터 청주 휴게소까지 차 간격 좁힙니다. 35번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 도 많이 밀리는데요. 호법부터 남이천까지 9km 막히고 다시 한번 오창부터 남이분기점까지 속도 다시 떨어집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는 목포 방향으로 서해대교 건너기까지가 많이 버거운데요. 서평택부터 서해대교까지 13km 버겁습니다. 다음은 강원권과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60번 서울 양양선 양양 쪽으로는 덕소 3패부터 화도까지 또 춘천분기점부터 동홍천까지 가다서다 반복하고요.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가시더라도 경기권에서는 마성부터 양지터널까지 또 여주 휴게소부터 여주 분기점까지 막혔다가 강원권에서는 원주 분기점 주변에서 10여 킬로미터 속도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양정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네, 토요일 주간 뉴스 브리핑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와 함께하죠. 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 거대 양당의 승부처는 투표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까지 사전투표가 진행되죠? 예, 그렇습니다. 제법 투표율이 높게 나오네요. 예, 오늘 12시 현재 14.03%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20%는 거뜬히 넘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사전 투표율로만. 그렇습니다. 예. 이 최근 들어서는 이 사전 투표율이 과거와 다르게 젊은 층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 투표율이 높아진 것을 가지고 전체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또 특별히 이 보궐선거는 평일에 치러지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지방선거와 비교할 때 투표율이 본투표율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지선에서 이 강서구 투표율이 51% 정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전체적으로 한 40%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들어서 보면은 이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이 진보색이 짙은 야당이 더 유리하고 낮을수록 보수색이 짙은 여당이 더 유리한데 그 세대 투표 부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보수 지지 경향이 강하고요. 40에서 50대는 진보 진영에 대한 성향이 강한데 60세 이상의 투표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난 지방선거를 보면 60세 이상의 그 비중, 유권자 비중이 한 25% 정도 되는데
있는데 이 강서구에서요. 실제 투표자 중에서 비중은 35%, 10%포인트 정도 높으니까 이런 걸 감안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번 보궐선거는 민주당에게 유리하다. 대체로 정치권 분석은 그렇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강서구청장 선거가 윤석열 대 이재명 지난해 3월 대선 6월 지선에 이어서 이번에 중간평가로서 대선 3차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30%대 후반 또는 40% 정도 되고요. 또 여론조사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민주당 지지도가 이 국민의힘보다는 조금 높은 그런 수준으로 나오고 있고 또 정권 심판론에 대한 여론도 상당히 강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조직 면에서도 또 민주당에 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는 강서구 지역구 국회의원 3명이 모두 다 이 민주당 소속이라는 거고요. 호남 출신 인구가 좀 많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 향후회가 조직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나오고 있고요. 전통적으로 진보 진영이 좀 우세한 지역이라고 보여지는데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2.2%포인트 차이로 이긴 곳입니다. 여기에 이제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가 이 실형을 받고 보궐선거를 만든 원인 제공자인데다가 윤 대통령의 사면복권으로 다시 나온 게 일반인들에게는 좀 비상식적이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대목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실제로 민주당이 자체 조사를 한 두세 번 최근에 해봤는데 두 자릿수 이상의 차이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좀 다소 불안해하는 이유가 있어요? 좀 그냥 부자 몸조심입니까? 뭡니까? 예,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대 이 투표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투표율이 낮게 되면 이 인구 비례 이 투표율이 좀 실제 득표율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여론조사는 이 인구수의 비례에서 나오는 그 결과치인데 실제 투표율이 반영이 되지 않은 거라서 연령대에 따른 투표율이 반영되게 되면 실제 투표율은 좀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민주당은 보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보수층 60세 이상 분들이 빠르게 늘고 있고 이분들의 이 투표율이 늘어나면서 민주당이 좀 긴장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투표율이 좀 낮으면 개발 호재가 좀 영향을 더 강하게 미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이긴다 하더라도 큰 폭으로 이겨야 한다는 부담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서구는 민주당이 대선에서 2%포인트 이상 이긴 곳입니다. 당시 민주당은 서울 49개 지역구 중에서 25개에서 졌거든요. 한강벨트뿐만 아니라 강북 라인까지 좀 무너졌다 이런 분석까지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강서구에서 최소 5%포인트 이상 이기지 못하면 내년 총선에서 서울 다른 지역도 민주당이 좀 위험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드시 두 자릿수 이상으로 이겨야 되겠다 이런 내부적인 분석이 있는 겁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이 진보 정당들인 정의당, 진보당 양당의 경쟁도 아주 치열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두 정당 상황을 먼저 살펴보면 정의당은 지난 총선 이후에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내분이 일면서 이번 보궐선거가 향후 진로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정미 대표가 이달로 취임 1년을 맞고요. 다음 달 4일에는 재창당 당대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 지도부 책임론 또는 당의 진로가 다시 설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진보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많은 당선자를 내면서 정의당을 앞질렀고 올해 전주울 국회의원 재선거에서는 또 당선자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 진보당의 이번 보궐선거 목표는 3위인데요. 이 총선에서 3당의 자리를 갖고 이 총선을 치르겠다 이런 의지가 매우 강한 편입니다. 진보당과 정의당의 3위 다툼은 이 거대 양당 못지않게 생사를 가르는 싸움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난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는 강서구에서 2.87% 얻어서 3위를 했고요. 김재현 진보당 후보는 0.08% 얻는데 그치긴 했습니다. 이 정의당이 3위를 고수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 재창당 과정에서 매우 힘들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강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이 두 진보 진영이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되면 진보 진영 표가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이탈을 해서 진보 진영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 조금 다소 부담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병원에 있다가 어제 오전에는 재판정에 출석했고 오후에는 본회의장에 나왔어요. 이제 당무에 복귀하는 겁니까? 당무 복귀는 조금 늦춰지긴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의료진에서 이달 20일까지는 회복 기간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에 좀 등판해달라 이런 지지층 또 의원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좀 지지율을 좀 지지층들이 결집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 그래서 원래는 6일 재판이 연기가 되면 이 사전 선거 직전인 지난 5일에 얼굴을 좀 보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 재판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주지 않으면서 재판을 받게 됐고 결국 5일에는 못 나가면서 메시지만 내놓은 거죠. 그런데 어제 오후에 본회의장에서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권에 대한 표결에 참여하면서 투표율을 좀 높이자 이런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제 당무로 좀 조만간 복귀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이 좀 많긴 한데요. 그러기 전에 일단 강서구에 나갈 것 같긴 한데 원래는 오늘 오후 2시에 강서구에 가서 지지 발언을 하려고 했거든요. 조금 아까 뉴스에서도 그렇게 전해드렸는데. 예, 그런데 방금 전에 취소됐다는 메시지가 왔고요. 그래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건강상의 문제가 좀 있어서 아무래도 어제 오전 재판 오후 본회의 참석한 것이 좀 무리였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하튼 지도부는 지금 고민이 좀 있습니다. 이 대표가 강서구에 가서 지원 유세하는 것이 과연 민주당 지지층은 당연히 결집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또 저쪽 국민의힘 지지층을 또 결집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도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당무 복귀는 멀지 않아 보이는데 그런데 지난번 체포동의안에서 가결표 것인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좀 이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까? 예, 일단은 가결표 던졌다는 것을 가지고 징계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 최고위원들도 어느 정도 공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건 국회의원의 어떤 권한이면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기 때문에 그것을 징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건데 다만 당원이 뽑은 당대표에 대해서 탄핵을 거론하거나 사퇴를 요구하는 등의 발언은 해당 행위에 해당된다고 해서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갈 것 같은데요. 또 특히 이제 지금 당원들이 징계 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윤리심판원을 열어서 어쩔 수 없이 그건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대표가 당무 복귀를 하면서 아마 메시지를 낼 것 같습니다. 이 포용이라든가 화합, 통합 이런 내용들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행동이라든가 발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면을 하는 좀 포용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다만 추후에 또 발생할 경우에는 책임을 묻겠다 이런 메시지도 같이 낼 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부는 통합으로 묶은 다음에 이 거리감을 경계를 하는 그런 부분들로 갈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비명계, 반명계 쪽은 어떻게 할까요? 예, 지금 지난 그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확인된 게 행동하는 비명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뭔가 부정적인 입장을 내세울 만한 사람의 수가 한 40명 정도 된다. 이건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탄원서 제출을 하지 않은 의원이 6명이었어요. 구속영장 기각을 요구하는 탄원서죠. 그러니까 이 6명은 반명계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반대하는 그 반명계로 분류가 되고 나머지는 비명이 아니라 반명. 예,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대표는 비명계는 끌어안으면서 반명계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는 전략. 이 구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대표의 측근이 정성호 의원도 이 대표가 복귀를 하게 되면 통합이나 혁신 메시지를 낼 것이고 반면계도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결국 부결됐죠. 35년 만의 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35년 만에 부결이 됐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 대법원장 임기가 6년입니다. 청문 결과를 보면 다양한 문제가 원래 있었습니다. 비상장 주식을 오랫동안 수십억의 비상장 주식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또 배당을 10억 원 정도 받았는데 그걸 몰랐다 또는 신고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또 지적이 됐고. 신고해야 하는지 몰랐다. 그렇죠. 또 자신이 과거에 재산 누락 때문에 유죄를 선언해서 공직을 박탈시킨 그런 판결도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야당의 부결에 대한 큰 역할을 한 것은 대통령과 여당이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왜요? 민주당도 이 대법원장 공석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했고 이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 판사들과 관계를 껄끄럽게 가져가지 않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보통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가결 의지가 있으면 대통령과 여당이 야당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여당 지도부가 직접 야당 지도부와 이 의원들을 설득하거나 또 대통령도 야당에 좀 타협적인 그런 신호를 보내야 됐었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없었어요?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다만 판사들이
야당 의원실을 다니면서 읍소하는 것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대통령과 여당이 이 대표에 대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야당 주도로 부결시켜서 사법 공백의 책임론을 야당에 떠넘기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략적 포석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명의 장관 인사청문회 지금 민주당 입장은 3명 다 부적격이라고 합니다만 각 상임위마다 좀 행태가 다릅니다. 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 경과 보고서를 아예 채택하지 않았고 네.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그 청문회 도중에 국회를 떠나버렸고 네. 유인촌 장관은 그래도 부적격이라는 의견을 넣어서 청문 경과 보고서는 채택했고 예. 이렇게 3가지 경우가 좀 다르네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예, 우선 방금 전에 신원식 장관과 이 유인촌 장관에 대한 임명은 제가가 됐습니다. 이미 임명을 했어요? 예, 방금 전에 제가가 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김행 후보자만 남아 있는 겁니다. 예, 예. 민주당이 이 통상적인 여의도 문법을 지금 다시 꺼내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뭐죠? 여러 명의 인사청문회를 동시에 할 때는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후보가 이제 발생할 때는 다른 후보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하는 그런 전략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소위 집중과 선택인데요. 그렇게 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많은 후보자는 일단 낙마를 시켜서 야당의 입장을 좀 들어주고 그렇죠. 나머지 의원들은 좀 임명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민주당은 유인촌 후보자 역시 부적격이지만 그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김행 후보자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이 강해서 지금으로서는 민주당은 김행 후보자는 좀 낙마를 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선택과 집중을 한 건데 방금 전에 제가 또 이 야당 지도부가 통화를 해보니까 대통령이 그럼 과연 김행 후보자를 떨어뜨릴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의구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한 행보를 봤을 때는 또 강력하게 또 밀어붙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네. 다음 달에는 헌법재판소장 임기도 마무리되니까 다시 또 헌재소장도 지명을 해야 되고 대법원장 후보도 다시 지명을 해야 되고 이제 곧 총선에 나갈 장관들 자리 비우면 또 새 장관들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되고 네. 윤 대통령 인사 리스크가 아주 크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임명한 장관급 인사가 17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임명한 2명까지 합하면 19명, 그러니까 18명이 되는 겁니다. 한 명은 유인촌 장관은 경과 보고서가 채택이 됐으니까요. 이미 이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이 5년 동안 강행했던 숫자를 넘어선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5년간 33명을 임명 강행했거든요. 1년에 한 16명, 7명 정도 임명 강행을 한 건데 윤 대통령이 이 김행 후보자까지 임명 강행하면 1년 6개월 만에 19명을 임명 강행하는 거라서 그렇죠. 뭐 1년에 한 12명 꼴이 되는 겁니다. 이 대통령실은 그 거대 양당의 횡포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거대 야당의 횡포다. 그렇죠. 거대 야당의 횡포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큰 것 같고요. 여하튼 시간이 갈수록 인사에 대한 이 비판 강도가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내일신문의 박준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시고요. 12시 29분 향해 갑니다.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해보죠. 먼저 기상청의 송소진 씨. 지금 경북 동해안에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고요. 또 남해안과 제주도는 남해상을 지나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낮까지 이어지면서 제주도에 최고 40mm, 동해안에는 5에서 30mm, 남해안에는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오겠고 그 밖에 경남과 전남에도 약한 비가 오락가락하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은 오늘과 내일 구름이 많이 끼면서 일부 지역은 흐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부산 23도, 강릉, 대전, 대구, 광주 22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 선선하겠습니다. 한글날인 월요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 비가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연휴 동안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 큰 일교차
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5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이승미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9월까지 이어지는 연휴로 수도권에서 지방 방향 고속도로 교통량이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신갈에서 수원, 오산에서 남사까지 정체고요. 이후 충청권에서 많이 막히는데요. 북천안에서 남이 분기점까지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으로는 서평택 분기점에서 서해대교까지 정체고요. 당진과 서산 부근 정체도 시작이 됐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는 제천 방향으로 서안성에서 남안성까지 정체고요. 안성 휴게소에서 대소 분기점까지 밀리고 있고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으로 산곡 분기점에서 경기 광주 분기점까지 밀립니다. 마장에서 남이천까지나 오창에서 남이 분기점까지도 정체고요. 서울 시내 행사 관련 통제 구간이 있는데요. 원효대교 남단에서 북단 방향 2차로가 차단되고 있고요. 노회로는 롯데백화점에서 순복음교회 앞까지 양방향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최근 선생님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본물처럼 보도가 됐죠. 선생님들이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두렵고 답답하고 억울한 환경 속에 갇힌 채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관용의 시사본부 9월 특별기획 왕의 DNA에서 이 무너져 내린 공교육의 현실을 전문가들과 주제별로 살펴봤었는데요. 이 4주로는 좀 부족해서 10월에도 계속합니다. 특별기획 10월 왕의 DNA에서는 현장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아팠던 경험을 다시 떠올리는 것 쉽지 않은 일일 테지만 다시는 교육 현장에 이 같은 일들이 다시 벌어지지 않길 바라면서 또 이 전국의 청취자분들과 함께 현장이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함께 공감하는 그런 계기를 삼고자 하는 의미에서 우리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방법은 애플리케이션 콩에 의견을 남기시거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 메시지 샵 9730으로 보내주시고 02-6493-1001번, 02-368-1002번 두 대의 전화 참여로도 가능합니다. 지금 전화를 주셔도 좋겠고요. 자, 오늘 스튜디오에 지난 9월에 이어서 교사 출신의 변호사 이미랑 변호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인이 겪은 사연을 직접 말씀해 주실 최다은 선생님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어느 학교에 재직 중이신? 네, 저는 작년에 종로구 한 초등학교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가 작년 12월 복귀해서 현재는 서울에 있는 용산구 금양초등학교 2학년 담임 교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학대로 신고 당하고 예. 그때는 이제 뭐 학교 강제 휴직 당했습니다. 휴직 당했다가 예. 무혐의를 받으시고 다시 복귀 그런 거죠? 무혐의 받기 전에 제가 적극적으로 저는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전했고 예. 예, 경찰에서 증거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예. 더 강력하게 서울시 교육청에 요청할 수 있었고 그래서 작년 12월에 복귀했고 작년 저와 같이 아직 사건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교장 선생님도 담임을 주기 어려우셨을 텐데 예. 현재 영산구에 있는 지금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작년에 한눈에 봐도 너무 훌륭한 선생님이신 것 같다. 용기 있게 저에게 담임을 주셨고 올해 8월 초에 최종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네, 무혐의 나기도 전에 다시 복직을 하신 거고 물론 이제 학교는 옮겨가지고 그죠? 네, 옮겼습니다. 그리고 최종 무혐의는 바로 얼마 전 8월 달에 받으셨군요. 예. 자, 사건이 터진 게 작년 언제였습니까? 네, 작년 7월 7일 2교시였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네, 1교시 강당 체육 수업을 마치고 2교시 쉬는 시간에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교감 선생님이 찾아와서 교무실로 내려오라고 했고 무슨 일이냐고 여쭤봤더니 제가 우리 반 한 학생의 등을 때렸다고 목격자 신고만으로 경찰이 지금 3-4명이 출동했으니까
즉시 애들과 분리해서 내려와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우리 반 애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이 누구 등을 때린 걸 본 적이 있다면 정직하게 한 명씩 말해달라고 부탁했고 21명 중에 목격자 신고를 한 2명 학생을 빼고 모두가 본 적이 없고 선생님이 때리지 않았다고 증거해줬고 심지어 피해자라고 지목된 학생조차도 그 학생이 굉장히 거의 많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제 등을 때린 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그러한 사실은 전혀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교육청, 그 부장 선생님, 동료 선생님 아무도 귀담아 들어주지 않고 경찰조차도 들어주지 않고 즉시 분리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한 반에 있는 학생 중에 2명의 학생이 선생님이 어떤 아이의 등을 때리는 걸 목격했다라고 신고를 했다는 거고, 그죠? 네, 그 신고만으로 즉시 그 신고한 게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학생이 학부모님이 있다고 신고한 학생이 저한테 말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자기네 부모한테 얘기를 하고 부모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은 서너 명이 갑자기 출동을 했고 그러니까 경찰까지 출동하고 신고가 들어왔으니 즉각 교사는 학생들과 분리돼야 된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교장 교감 선생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분리를 당해서 어디로 가신 거예요? 분리당해서 교무실에 내려갔고 점심도 혼자 회의실에 갇혀서 회의실에? 급식판을 저한테 줬고 제가 억울하다고 방금 제가 즉시 분리되는 걸 보면서도 우리 아이들이 19명이 선생님이 그런 적이 없다고 말해줬으니까 우리 반 좀 조사해달라고 사정 했는데도 교장 교감 선생님이 요즘 시대가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데 그래서 엄마들이 그렇게 나오면은 엄마들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그냥 억울하고 분해서 학부모님들하고 합의하라고 저를 계속 신문했습니다. 임 변호사님, 지금 우리 기존의 규정에 의하면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즉시 출동하고 그다음에 선생님은 즉각 분리 조치되는 게 기존의 제도입니까? 사실 그게 법적인 근거가 명확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학대 처벌법에 그러니까 경찰 공무원이 출동을 했고 피해 상황이 좀 심각하고 재범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 가해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하도록 되어 있는 조치는 있지만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피해 학생이 맞은 적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격자 학생들도 아니라는 학생들이 다수고 그럼 사실 분리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마치 무슨 선생님을 뭐 사식 넣어주는 죄수 취급하면서 급식판을 따로 넣어줬다는 게 정말 너무 충격적이네요. 네. 그런데 상당수의 학교의 교장 교감 분들이 지금 조금 아까 우리 최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학부모가 뭐라고 하고 막 이러면 일단은 무조건 숙이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자세를 취하나요? 본인들한테 피해가 올까 봐 그렇습니다. 본인들한테 민원이 제기되거나 혹시라도 언론에 보도됐을 때 학교장은 뭐 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봐 선제적으로 선생님을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 선생님도 그 학교장과 교감 선생님의 태도에 더 좀 억울하셨겠네요. 네. 근데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 즉시 분리를 바로 조치함으로 인해서 2차 신고까지 당하는 일까지 당했습니다. 그래서 2차 신고는 또 뭡니까? 그 학부모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학부모님이 신고 즉시 선생님이 즉시 분리당했다고 하니까 CCTV가 너무 보고 싶었다고 그래서 경찰에 전화했더니 그러면 신고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 해서 CCTV가 보고 싶어서 2차 신고를 했다고 CCTV 했습니다. 보려면 또 신고를 해야 하니까. 네. 그래서 2차 신고까지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은 어디를 다니시면서 어떤 조사를 받으셨던 겁니까? 네. 제가 그 다음 날부터 정말 누가 내 심장 좀 도려내셨으면 할 정도로 괴롭지만 힘을 내서 변호사님을 찾아다니고 일단 저도 법적 지식을 쌓아야 되니까 상담을 하고 다녔는데 그때마다 교장 교감 선생님이 학교에 나오라고 강요하셨고 학교에 나가자마자 저한테 파일을 던지면서 너가 신고당하기 전에 너에 대한 온갖 허위 사실이 기재된 거 엄마들한테 다 돌려줬고 그래서 엄마들은 이미 허위 사실이 기재된 파일이란 건 뭐죠? 저도 신고 당하고 나서 알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반 학생들이 장난친 형사가 몸이 좋다더라 이러한 내용이 파일에 뭐 아주 사실화되어서 뭐 6월 23일 뭐 6교시 4일 시간 기후환경 가르치는 도중 선생님이 갑자기
항사가 몸에 좋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써진 파일이 신고하기 전에 그 작성한 학부모가 강제로 우리 반 학부모님들 단톡방에 다 초대해서 파일 먼저 읽게 한 후에 예, 신고를 하셨다는 걸 알게 됐고. 황사가 예. 아이들 몸에 좋다? 예.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근데 이제 저한테 한 번도 문의하지도 않고. 아니 근데 그런 거를 어떤 학부모가 그런 내용을 써가지고 카톡방에 올려서 그런 걸 다 회람을 했다 이런 말이죠? 예. 그래서 저에 대한 너무 그러니까 학부모님 증언 들으면 날짜와 교시까지 너무 사실화되어서 의심이 갔었다고 하고 하시고요. 그 학부모님이 무서워서 저한테 전화할 생각은 못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교장 선생님은 파일 던지면서 네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내가 잘 알지. 그치만 네가 싸워서 이길 것 같아. 그냥 합의해. 그냥 억울하고 분해도 그냥 엄마들이 원하는 대로 애들 앞에 사과하고 그냥 담임 교체하고 내 가치관은 있잖아. 너희 반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너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 교실에 못 들어가게 할 거야. 그래서 제가 교장 선생님께 저 국가고시 보고 임용고시 보고 당당하게 교사가 됐다고. 저 이렇게 함부로 담임 교체되고 그런 존재 아니라고 울면서 교장 선생님께 매달렸고 그 파일 좀 저한테 달라고요. 애원했지만 그 파일 주시지 않았고 결국은 양심있는 학부모님이 그 파일을 주셔서 제가 그 파일 하나하나에 제가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경찰에도 직접 출두하셨죠? 예, 경찰에 출두하기 전에는 제가 끝까지 제가 그런 적이 없으니까 제가 즉시 분리된 즉시 동료 선생님도 제 전화를 한 번도 받지 않으셨고 교직원들 모두가 다 저를 앙따를 시키셨지만 동료 선생님도 교직원들도 전화도 안 받고 도움을 안 주시더라. 예, 즉시 분리를 즉시 저는 모두에게 앙따를 당했지만 제가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싸운다는 일념으로 나아갔더니 이제 한 아버지가 대표로 저한테 전화하셔서 내일 경찰 조사가 시작되는데 그냥 억울하고 분해도 인정하라고 싸우면 선생님이 무조건 형사처벌 돼 있고 선생님이 진다. 왜냐하면 15명이 붙었다. 그 아이들이 선생님이 설사 맞는다고 하더라도 선생님 편을 들겠냐. 부모랑 살고 있다.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냐.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예, 이 협박을 토대로 제가 그게 엉하지 않자 다음날 경찰 조사 전에 학부모님이 똥우리 팀이 얼마나 더럽게 튀는지 맛보게 출석했다고 온갖 신문고 서울시 교육청 중부교육청 민원을 넣기 시작하셨고 학부모가 뭐 신문고 교육청 등등에다 또 민원을 넣고 그리고 저는 1차 설문조사를 애들이 했고요. 그 다음에 경찰 대면 조사를 7시간 넘게 하루 종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부교육청에서 조사를 3시간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엔 종로구청에서 한 7시간 정도 하루 종일 조사를 했고 그 다음 또 서울시 교육청에서 3시간 넘게 조사를 했고 네, 또 중부교육청에서 중으로 2차 조사를 했고 군 네이버스에서 또 2차 걸쳐서 조사를 했고 조사 중에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정하시고 그러니까 경찰뿐 아니라 서울시 교육청 뭐 중구교육청 그다음에 구청 아동복지과 아동학대죄니까 뭐 웬갖 곳을 다니면서 조사를 다 받아야 했다. 이것도 임 변호사님 신고가 들어가면 다 어쩔 수 없이 받는 조사입니까?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에 뭐 고소나 신고가 들어가면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근데 아동학대 범죄는 특이하게도 투트랙으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따로 하고요.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이제 지자체에 있는 아동복지 전문 그 공무원분들께서 또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반복적이고 이제 치욕스러운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혼자서 감내해야 하고. 네, 맞습니다. 동료 교사도 교장 교감도 전혀 지원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빨리 그냥 인정해버려라는 식으로 가고. 그런 거죠. 모든 학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선생님이 계셨던 학교에서는 좀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네요. 학교 교실 안에 CCTV가 있나요? 교실엔 없습니다. 교실은 없어요? 네, 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교실에 있는 구성원 전원이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아까 그 뭐 CCTV를 보고 싶어서 추가 고소했다는 거 학부모 그 CCTV는 뭐예요? 그 아버지는 운동장에서 체육 시간에
있었던 일이 보고 싶어서 했는데 경찰 조사를 해보니까 CCTV에 제가 그 학생을 밀친 장면이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이른바 뭐 등을 때렸다라고 하는 고소 자체가 그 행위가 운동장에서 벌어졌다는 거였잖아요. 아니요. 1차는 교실에서 아이들이 있는 상황에서 또 그런 거였어요? 2차 신고는 제가 즉시 분리되니까 제가 한 모든 것들이 다 의심스러워서 운동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교실에 CCTV가 없으니 CCTV 한 번만 보면 그냥 무혐의가 끝날 텐데 그거는 쉽지가 않았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곳을 불려다니며 조사를 받으셔야 했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래도 많은 학부모들이 또 여기저기 뭐 악성 민원도 넣고 했다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도와주신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있었던 거죠. 네, 교장 선생님이 우리 반 아이들하고 전혀 말 못하겠지만 그건 법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변호사님 통해서 알게 돼서 또 제 대신 나온 강사님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아침 자습 시간에 너무 아이들하고 너무나 잘 지냈기 때문에 아이들 목소리 한번 듣고 싶었는데 아이들이 다행히 선생님 빨리 돌아오라고 울부짖어줘서 거기에서 연기에 있는 학부모님들께서 용기를 내셔서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제가 먼저 그 학생들이 그러니까 선생님 빨리 돌아오세요 죄 없습니다라는 목소리를 냈다는 거 저희가 한번 들어봅시다. 얘들아 스피커폰에 선생님 얘들아 안녕. 고마워 얘들아 너무 보고 싶어. 선생님 저 권혁이에요. 권혁아 너무 보고 싶어. 선생님 윤석팀이에요. 빨리 오세요. 얘들아 보고 싶어. 선생님 보고 싶어. 선생님 많이 무서워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분리되고 아마 보조교사로 되신 분이 스피커폰을 켜서 선생님과 아이들을 연결을 시킨 거네요. 네, 그죠? 맞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주는 학생들 얘기를 듣고 또 그 학부모들도 힘을 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학부모들은 어떤 도움을 또 주셨나요? 아이들하고 제가 조사를 받아보니까 어른들의 말은 하나도 소용이 없고 우리 아이들의 말과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직접 만나도 좋다. 분리가 됐지만 그래서 만나서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니까 어떤 그 진전이 있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봤고 아이들이 선생님은 욕한 적이 전혀 없으시고 또 한 학생은 선생님 설문조사 때 제가 욕한 거 쓰라고 한 줄 알고 제가 욕한 거 썼어요. 학생이 자기가 욕한 거를 욕한 거 쓰라고 한 줄 알고 근데 잘못 알고 썼다. 경찰은 그걸 이제 혐의로 다 잡아서 그리고 아무튼 맞았다고 지목된 학생도 맞은 적이 없다고 진술을 했다는 거죠. 우리 학생이 굉장히 겁이 많은데 자기 등을 때린 사람은 선생님이 아니라 다른 학생이고 그걸 본 학생도 있고 또 제가 우리 반 좀 조사해 달라고 정말 교육청과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동료 선생님들한테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 다 거절하셨는데 우리 반 학생이 조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의 힘으로 여러 진술들이 나오고 이런 것도 반영이 돼서 금년 8월 1일로 무혐의 최종 결정. 그래도 아무튼 1년이 걸린 거네요, 거의. 1년 1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번 일 겪으시면서 어떤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일을 겪으면서 즉시 분리가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얼마나 교사한테 불리한 일인지 너무나 철저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사 결과가 1차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만이라도 담임 선생님에게도 공정하게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그렇죠. 방어권이 있어야죠. 방어권이. 꼭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 책임자로서 정말 21명 학생들 안전과 아침 자습 수업 검사 평가 급식 지도 우유 지도 아이들 욕하는 거 싸우는 거 아이들 정말 그 아이들에 관련된 연금 뮤지컬 현장 체험학습 모든 예산 집행하고 우리가 다 강사도 섭외하고 면접도 하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임 선생님들이 정말 수사 결과 1차 나오기 전까지만이라도 알겠습니다. 즉시 분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문자도 너무너무 많이 와서 일일이 다 소개해드릴 수가 없고 콩으로도 참여해주고 계시고 그런데 전화도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한 분 전화로 연결해 봅니다. 두 분 선생님 요 헤드폰 좀 써서 같이 전화를 좀 듣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좀 해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직 11년차 교사 조민희입니다. 초등학교입니까? 중학교입니까? 네,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자, 어떤 피해를 입으신 적 있으세요? 네, 저는 운동부 학생들로부터 아동학대 혐의 고발을 지금 당한 상태입니다. 네, 고발인은 학생 1명인데요. 본인을 포함해 운동부 5명이 저를 이제 정서적 학대로 고소했습니다. 실제로 이 학생들 중에 2명은 제가 서로 만나서 대화한 적이 없는 학생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7월 초에 운동부 코치와의 제가 갈등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운동부 학생들로부터 악성 민원에 이제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제가 아동학대 신고까지 당하게 되는 이제 보복성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시작은 무슨 코치와의 갈등 이거부터입니까? 뭡니까? 최초 시작은 아동학대를 당한 이제 의심이 사안이 발생해서 그것을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 어떤 선생님께서 이제 국민신문고에 관련 의심 신고를 올리셨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코치가 제가 했을 거라는 이제 추측의 발언들을 학생이랑 학부모한테 퍼지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부 안에 무슨 아동학대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서 누군가 신문고에 제소를 했는데 우리 선생님은 제소하시지 않았지만 코치는 선생님을 지목했고 그래서 운동부 소속 학생들이 갈등이 생기면서 이제는 그 학생들이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고발하게 되는 이거군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학부모한테 그 내용을 전달하고요. 다음 동안 내내 학부모가 학교로 계속 민원을 넣었고요. 그 민원 내용 중에서는 저를 이제 전출 요청 또는 징계를 이제 하는 이런 악성 민원으로 이제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 실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코치와 운동부 학생들 사이에 아동학대가 있었던 거예요? 또 다른 누군가가 그걸 고소한 거, 그 민원을 넣은 겁니까? 신문고에? 실제로 이제 아동학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앙 증거도 가지고 있고, 이제 아동학대 이제 신문고를 올릴 때도 이제 녹취록을 같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청에서 이제 녹취록을 확인을 했는데, 그리고 교육자, 관리자에게 넘겼지만은, 학교장이 아동학대로 신고할 당시에는 이 녹취록을 제출하지 않고, 현장 신고로 넘기면서, 경찰서에서는 아무런 증거 없이 현장 출동하는 바람에 증거 없음으로 아예 수사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고발당한 거는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네, 저는 제가 코치와의 제가 사실 정정 여부, 제가 하지 않았다는 사실 정정 여부를 요구를 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자꾸 이제 사실자리를 정정하지 않겠다고 자꾸 이제 말을 하는 바람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을 이제 요구한 상태고, 그래서 그렇게 고소를 했고요. 고소하고 이제 경찰에서 이제 고소 이제 대해서 이제 진술하라고 이제 요구가 왔을 때, 그쯤 아이들이 저한테 아동학대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쌍방 고소가 막 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지금 계속 조사 중인 거예요? 종결이 안 됐습니까? 아직 종결이 되지 않았고요. 이제 코치가 이제 수사를 받은 점은 이제 추석 전이고요. 저는 이제 그 전주에 이미 수사를 4시간 가량 받았거든요. 저희가 처음 받아 보니까 경찰이랑 시청이랑 같이 조사를 또 무조건 받아야 되고, 제가 4시간 가량 이제 조사를 받게 되었었거든요. 아무튼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쌍방 고소 고발이기 때문에 계속 조사가 진행 중인데, 이런 조사가 진행되고 대응하시는 과정에서 제일 답답하게 느끼셨던 건 뭔지 핵심적으로만. 이게 이제 저희가 사안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이제 교육청에서도 부서가 여러 가지고 단어 하나 가지고 다 쪼개지더라고요. 결국에는 전체 공유가 되지 않고 이 사안을 온전히 알고 있는 부서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언론을 통해서 제가 이게 하나가 딱 터지기 시작하니까 보도가 됐군요. 보도가. 네, 보도가 한번 되니까 이제 교육장이 이거를 확인하시고 바로 장학사님 당일날 저희 학교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껏 제가 몇 번이고 이제 3개월 전에 말했던 내용을 한 번도 들으신 적이 없으시면서 이제 와서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점,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언론 보도되기 전에는 각 교육청 내의 부서에서도 이건 우리 부서 아니다, 우리 부서 아니다, 막 이렇게 그냥 가다가 언론 보도 되니까 그제서야 종합적으로 좀 들어주고 판단을 하려고 하더라. 네. 자, 알겠습니다. 지금 뭐 시간이 좀 부족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선생님 전화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10월 특별기획 왕의 DNA 억울한 선생님 전화를 받습니다. 오늘 첫 시간 직접 이 고발 당하셔서 1년 1개월 걸려서
무혐의 판정까지 받으신 선생님 직접 나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이미랑 변호사님 감사드리고 이미랑 변호사님은 다음 주에도 함께 좀 하도록 하고요. 10월 한 달간 선생님의 이야기 계속 듣겠습니다. 콩 게시판에 조혜숙님, 제 지인이 유치원 교사인데 학부모 민원 중에 자기 아이 모기 물렸다고 조심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네요. 그 소리 듣고 정말 황당하고 화가 났습니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1부 마치고요. 1시 2부에 다시 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동요 산토끼 기억하시죠? 가사를 보면 토끼가 뛰는 모습을 표현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깡총깡총을 쓰는 게 맞을까요?